학교훈련 5 이코스 김진원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제3교시에서 사회복지 정책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은 4개 또는 5개 틀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지만 제가 4개 틀로 구성을 해놨어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인데요. 첫 번째 기둥.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입니다. 기초. 자, 그리고 이 기초에 우선 제1장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인데요. 우선 제1장에서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13회부터 17회까지는 계속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1장에서 즉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에서 그러면 그 두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각 챕터별로 출제 빈도를 먼저 봐야 하고요. 반드시. 그리고 거기서 그 두 문제,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두 문제, 그게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걸 반드시 기출표기를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이해에서는 우선 중요한 거 목적, 필요성, 특성, 기능. 여기가 중요합니다. 목적, 필요성, 특성, 기능. 목적으로 물어보거나 또는 목표로 물어보거나 또는 특성으로 물어보거나 또는 필요성으로 물어보거나 또는 기능으로 물어보거나 똑같이 대처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헷갈릴 만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 그 중에서도 헌법 제34조의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게 목적이고 목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필요성 또는 특성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자립성 유지 및 증진 또는 개인의 성장과 개발. 자, 이렇게 해도 맞아요. 또는 개별적 욕구 충족. 맞습니다. 정책은 거시 실천이니까 간접 실천이니까 이거 개별적 욕구 충족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는 거이고 직접적 욕구 충족. 이것도 맞아요. 일방적 제공이죠. 쌍방적이다 하면 틀리죠. 시장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 쌍방적이지만 사회복지는 일방적으로 주게 됩니다. 자, 가치 중립적이다. 그럼 틀리죠. 가치 판단적인 겁니다. 즉 사회적 선택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정부 실패를 전제로 한다 하면 안 되고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국가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능 중에서는 특히 이 소득 재분배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소득 재분배니까 다시 제자잖아요. 다시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 분배예요. 1차적 배분 하면 틀려요. 1차적 배분이 아니라 2차적 배분 기능입니다. 사회복지는. 그리고 능력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우리는 필요에 따른 배분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는 배분이 아니라 사회복지는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배분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른 배분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는 이제 자동 안정화 기능이나 자본 축적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그 중에서도요. 이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이 소득 재분배만 별도로 시험에 출제가 또 됩니다. 이 기능 중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이 소득 재분배 기능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요. 자, 소득 재분배는 사적 재분배, 공적 재분배. 자, 요거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적 재분배도 가능합니다. 그 말은 민간에 의한 소득 재분배도 가능하다는 거. 민간에 의한. 그리고 이제 공적 재분배. 공적 재분배. 자, 이건 국가 재정을 가지고 하는 재분배. 공적 재분배예요. 자, 그리고 우발적 재분배. 자, 우발적 재분배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우발적 재분배. 바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였죠? 질병과 산재. 그죠?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람들을 우발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바로 건강보험과 그리고 산재보험이 이 우발적 재분배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재분배 적립방식. 그 다음에 단기적 재분배 대표적인 거 공공부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장기냐 장기 그 다음에
단기적 재분배냐? 요거. 자, 여기도 이렇게 하면 사적 재분배, 그 다음에 공적 재분배 봤고요. 그 다음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죠. 세대 내 재분배와 그 다음 세대 간 재분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세대 내 재분배의 대표적인 제도가 뭐죠? 바로 적립방식이죠. 그죠? 적립방식. 반면에 세대 간 재분배 대표적인 거 바로 부가방식입니다. 부가방식이에요. 자, 이 적립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는 청년기 대 노년기. 그죠? 청년기 대 노년기죠? 자, 이거 무슨 말이 하는지 알죠? 자, 그다음에 부가방식은 뭐예요? 부가방식. 이것은 현재 세대 대 미래 세대. 그리고 근로세대 대 노령세대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죠. 여기에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 재분배인데요. 자, 수직적 재분배와 그리고 수평적 재분배 이렇게 나뉩니다. 이 수직적 재분배의 대표적인 제도가 뭐죠? 바로 공공부조죠. 고소득층 대 저소득층. 반면에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이 여기에 들어가죠. 고위험 집단 대 저위험 집단. 이렇게 이게 바로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최근에 이제 또 추가되었던 것이 뭐냐면 추가되었던 것이 바로 시간적 재분배 대 사람 간 재분배예요. 자, 이 사람 간 재분배라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간적 재분배는 나왔어요. 시간적 재분배. 즉 인생 기간 중에서 높은 소득 시기에서 낮은 소득 시기로, 건강한 시기에서 병약한 시기로. 이게 바로 시간적 재분배인데 아까 우리 적립방식 있잖아요. 이 적립방식. 얘가 청년기, 소득활동이 높은 청년기에 적립해놨다가 노년기에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시간적 재분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부가방식의 경우에는 사람 간 재분배입니다. 사람끼리 간의 근로세대, 노령세대. 이렇게. 그래서 자, 시간적 사람 간 재분배까지 추가를 시켜놓고요. 그리고 가족수당, 아동수당 어디에 들어가요? 이것은 수평적 재분배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수직적, 수평적 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입니까? 세대 간 재분배입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 세대 내 재분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자, 요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 주체 논의가 이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 주체 논의. 세 번째, 사회복지 주체 논의. 즉 사회복지를 누가 제공해야 하느냐, 제공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요거예요. 자, 국가가 제공해야 하느냐, 민간이 제공해야 하느냐. 자, 이때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라고 보는 거 바로 시장 실패론. 즉 이거는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죠.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개입의 정당성을 얘기해요.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즉 시장 실패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론의 근거. 자, 이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 목차 알아야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다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죠.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자, 요거 용어 거기까지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 가치재 나오면 국가 개입의 정당성입니다. 이거 목차를 알아야 돼. 목차.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대칭성이 아니라. 정부의 비대칭성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쪽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 자, 정부의 비대칭성이 되게 되면 등가 교환이 안 돼요. 자, 공급자와 수요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 정부의 비대칭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불완전한 정보, 그 다음에 역선택,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거기까지.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그 내용까지 좀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자, 규모의 경제. 그리고 소득 분배 불공평.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그죠? 위험 발생의 독립성이 아니라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 요거 조심해야 돼요. 물품 평등주의까지. 이건 국가 개입의 정당성. 자, 그리고 이제 불안전한 경쟁, 즉 독과점. 이것도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되게 됩니다. 자, 반면 이제 민간 부문 필요성. 민간이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부 실패로. 즉 정부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이죠. 거꾸로. 예, 반대말. 자, 이 말은요. 민간이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간 개입의 거꾸로 정당성. 이게 되는 거죠. 민간이 제공해야 하는 이유. 이겁니다. 국가가 하다 보니까 자,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발생된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성. 이것은 민간 부문의 필요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게 되면 비경쟁적이고 관료적 성격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확대나 낭비, 불필요한 서비스의 재화 서비스의 확대 낭비,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어렵다고 하거나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도 자, 도덕적 해이의 경우는 이제 조심해야죠. 이게 시장 실패론의 이유이면서 그리고 정부 실패에 들어가기도 하죠.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제 도덕적 해이에 빈곤의 함정, 실업의 함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가 민간이 함께 혼합된 거. 공공과 민간의 혼합. 이거 뭐예요? 복지다원주의죠. 복지다원주의의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지다원주의는 웰페어 믹스, 즉 복지혼합으로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죠. 즉 복지다원주의는요. 이거는 민영화입니다. 이거 자체가 민영화죠. 민영화. 자, 복지다원주의는 복지의 공급 주체를 어떻게 하자? 다양화하자. 국가만 역할을 하지 말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즉 작은 정부론이에요. 얘는 자, 이거 작은 정부론입니다. 자,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혼합되어 버리는 복지다원주의로 인해서 공공과 민간 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진 겁니다. 즉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겁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 1장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돼요. 지금 설명한 내용. 그 다음에 기초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바로 가치죠. 가치. 여기는 지금 이해, 그 다음에 이제 가치로 왔는데요. 여기서 5가지 가치가 나옵니다. 5가지 가치. 우선 평등이 나오죠. 평등. 자, 1번 평등. 그 다음 2번 효율성. 자, 3번 자유. 4번 사회적 적절성. 그 다음에 5번 사회정의. 이렇게 나오죠. 요건 뭐 아주 중요해요. 여기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자, 그러면 우선 평등부터 봐야죠. 자, 평등. 평등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 그 과정상 기회를 똑같이 줘요. 그게 바로 기회의 평등입니다. 자, 이 기회의 평등은 과정상 기회를 똑같이 줬죠. 그래서 과정상의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워놓고 요 땅 하면 막 달리겠죠. 자, 그러면 10명이 뛰었으면 1등부터 10등까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먼저 들어온 사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달려온 사람, 즉 그런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을 비례적 평등이라고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비례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노력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기여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욕구에 비례해서 자원을 더 배분하는 거예요. 자, 이걸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노력한 사람한테 더 주는 거. 그것을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걸 그래서 이 비례적 평등이 뭐예요? 공평. 영어의 equity, 즉 공평성 또는 형평성인 거예요. 비례적 평등이.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주니까 불평등해져 버려요. 그죠? 불평등해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분배하자. 이게 바로 결과의 평등입니다. 자, 이 결과의 평등, 우리 시험에 산술적 평등으로도 나왔어요. 산술적 평등. 자, 시험에 나온 용어로 알아야 돼요. 어떤 영역이든 시험에 나온 용어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용어들을 열심히 외워봐야 그건 뭐 수험 적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산술적 평등 나왔는데 10명이 뛰었으니까 모두가 하나씩 갖자 그냥. 자, 이게 바로 수량적 평등이에요. 이게 바로 산술적 평등이에요. 자, 모두가 하나씩 가졌으니까 절대적 평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적 평등입니다. 자, 여기가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에요. 여기가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러니까 얘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회평등은 보수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평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결부시킬 거. 자, 이 평등에다가 결부시킬 거 뭐예요? 자유죠. 자유. 무슨 말이냐면, 자, 요쪽으로 올수록, 여기로 올수록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는 어떻게 돼요? 더 증진되죠. 하지만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더 제한되게 됩니다. 제한이 증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회평등도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는 있다. 아셨죠? 기회평등도. 근데 얘보다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아직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 전담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자, 이 기회평등의 연장선에서 뭐가 있죠? 조건적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아직 우리 1급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각각 그 예들을 알아야 하는데, 기회평등 이제 스타트 프로그램들이 뭐 대표적입니다. 스타트는 출발선이니까. 자, 비례적 평등, 여기서 특히 조심하실 게 소득 비례, 급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례적 평등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조심하실 거 열등처우의 원칙이 비례적 평등에 들어가죠.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의 평등, 이거 자꾸 질문하시는데요. 이거 영국의 NHS,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보편주의 제도들이 바로 이제 결과의 평등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선별주의 제도인 공공부조 제도도 여기 결과의 평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부조는 결과를 다시 재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부조가 그래서 이 결과의 평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자꾸 질문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꾸.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회평등 중에, 또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조건적 평등에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뭐가 있냐면 긍정적 차별의 개념. 긍정적 차별. 자, 이건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차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걸 적극적 조치라고도 해요. 자, 적극적 조치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줄임말이에요. 자, 시장에서 부정적 차별을 당한 사람들에게 거꾸로 긍정적 차별을 줘가지고 그 부정적 차별을 메꿔주는 거. 이게 바로 적극적 차별 또는 긍정적 차별입니다. 자, 이 긍정적 차별, 적극적 조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성 고용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예요. 그렇죠? 자, 근데 긍정적 차별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합니까? 아니죠. 이거 자체가 기회평등이면서 조건적 평등이니까 평등의 가치를 저해하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긍정적 차별이 형평성과 상충됩니까? 자, 이 형평성, 공평성, 형평성, 이 형평성과 긍정적 차별은 상충될까요?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능력을 지금 얘기했는데요.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게끔 해주고 있으니까 형평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있다. 자, 거기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지금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이해가 되면 공부가 지금 돼 있다는 것이고, 자, 이해되셨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 긍정적 차별은 또 자, 기회평등 또는 조건적 평등에 들어가는데요. 얘가 자유로는 적극적 자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길버트 하트렐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급여 자격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보상에 들어가죠. 그죠? 사회적 희생자, 보상. 그 다음에 급여의 종류에는 기회에 들어간다는 사실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등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효율성. 여기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자유까지. 자유 마저 설명해버리면 이 적극적 자유는 어느 측면을 강조하죠? 적극적 자유, 능력의 측면을 강조하죠. 자, 소극적 자유는 기회의 측면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은 효율성. 자, 수단으로서의 효율성과 궁극적 목표로서의 효율성.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참고로 평등과 효율, 상충적입니다. 즉, 평등을 강조하면 효율성에서 멀어지고 효율을 강조하면 평등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게 어렵거든요. 자, 근데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은 또 둘로 나뉘죠. 목표성과 운영효율성. 그죠? 이 목표효율성은 뭐예요?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타겟, 그 대상에게 사회복지 재활화 서비스가 그 사람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표효율성. 그러니까 선별주의 제도가 목표효율성이 높습니다. 왜? 골라서 주니까. 자, 근데 운영효율성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럼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보편주의 제도가 운영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왜? 고르지 않으니까. 선별주의는 고르니까 거기에 고르는데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많이 들어요. 즉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별주의 제도는 목표효율성은 높지만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 효율로서 자, 파레토 효율. 이 파레토 효율은요,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예요. 따라서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자원 배분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특정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침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특정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특정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가 없게 돼요. 알았죠? 완벽한 최적화된 자원 배분 상태니까 여기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셨죠? 자, 근데 이러한 파레토 효율은 완전 경쟁 시장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 맡기자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회적 적절성, 뭔가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겠다는 거예요. 뭐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니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고 바라는 것까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근데 시장에서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것은 주관적이지만 욕구는 객관적이다. 자,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욕구는 또 절대적 욕구, 상대적 욕구는 아니잖아요. 특히 그 절대적 욕구. 절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적절하게. 그게 바로 사회적 적절성이고요. 따라서 사회적 적절성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빈곤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그 다음 롤즈의 사회 정의로운 요거 틀 잡아야죠. 원초적 상황. 자, 그리고 무지의 배열 상태.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고 이 정의의 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으로 나뉘게 되죠. 즉 평등의 원칙과 그리고 차별의 원칙이에요. 크게 나누면.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제1원칙이 평등의 원칙. 즉 기본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동등하게.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롤즈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하게 되고요. 롤즈의 사회 정의론. 그리고 제2원칙, 이제 차별의 원칙. 차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차별의 원칙, 제2원칙에서 둘로 나뉘게 되죠. 즉 정당하게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게 처우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이 크게 기회평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으로 나뉘게 되죠. 이 차등의 원칙이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고요. 이것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그리고 이 역사를 설명하는 제도 발달 이론 또는 복지과 발전 이론, 복지 유형론 그리고 이론과 그리고 뭐예요? 사상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역사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역대기출 문제를 쭉 풀어보면 시험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나온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냅다 막 이론서만 막 파버리면 쓸데없이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막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익사당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요거 역사에서 먼저 빈민법 이전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빈민법 단계, 자, 그리고 민간활동 단계, 그리고 사회보험 단계, 그리고 복지국가 단계. 자, 복지국가 시대는 다시 넷으로 나뉘죠. 넷으로 나눠보면 복지국가 확립기, 그리고 복지국가 팽창기, 이걸 융성기라고도 합니다. 또는 황금기라고도 하죠. 융성기 또는 황금기. 그리고 복지국가 위기기, 그리고 재평기까지로 나누어져요. 자, 이 확립기는 1920년부터 대략 1945년까지를 말을 하고요. 자, 여기는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복지국가 황금기는 1950년대와 60년대는 복지국가 황금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거죠. 그죠? 50년대, 60년대 이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위기기 나오게 되고 70년대 중반 이후에 약 30여 년 동안 위기기.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재평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빈민법 단계는요. 지금의 빈민법이 지금의 뭐예요? 얘가 지금의 뭐예요? 공공부조죠. 이게 공공부조인 거예요. 그죠? 공공부조. 여긴 지금 사회보험이 있고요. 우리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사회복지정책의 양대 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빈민법 단계에서는 이것을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순서를 알아요. 순서. 먼저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죠? 이 빈민법 단계. 자, 그리고 정주법. 그리고 작업장법, 그리고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 공장법, 그리고 개정구빈법 또는 신구빈법 이렇게. 자, 여기서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사회복지의 시작, 공공부조의 효시 이렇게 시작을 말을 합니다. 1601년인데 연도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뭐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연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572년부터 제정된 일련의 법들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죠. 그죠?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바로 빈민을 분류했다. 빈민을 차별 처우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국가가 최초로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진 겁니다. 근데 빈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2차적 책임을 진 거죠. 1차적 책임이 아니라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것도 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빈민 구빈 행정에 있어서 전국적 행정 구조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국적 통일행정구조가 수립됐다고 하면 여기 개정빈민법으로 와야죠. 그죠? 여기는 이제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가치가 있는 빈민, 가치가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 아동. 그죠? 요보 아동. 이렇게 나눴어요. 특히 이제 가치 있는 빈민, 즉 빈민을 건강 유무, 노동능력 유무 이걸 가지고 나눴는데 노동능력 있는 빈민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요. 가치가 없어요. 그죠? 여기가 가치 없는 빈민이에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자꾸 이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치 없는 빈민, 즉 자격 없는 빈민이에요. 자격 없는 빈민. 즉 노동능력이 있는데 가난하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잖아요.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 얘기 안 해. 구제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노동능력 없는 빈민들이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빈민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을 어떻게 해서요? 노역장에다 집어넣었어요. 즉 노역장이 뭐예요? 작업장에다 집어넣고 자, 도망치면 잡아다가 징치감, 즉 감옥인데 교정원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애초에 여기는 도와줄 목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빈민통제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노동능력 없는 빈민들을 구빈원, 그리고 집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택보호를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원해구호를 예외적으로 실시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 요보아동은 자, 가정위탁. 그죠? 위탁. 그 다음 이제 도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규법은 주거지를 정한 법이죠. 빈민들 이동하지 못하게 만든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법. 자, 우리 시험 보면은 빈출도로 보면은 이게 요거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했죠. 그 다음에 요게 그 다음에 많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얘는 아예 안 나왔죠. 얘는 한 줄 정도 나왔나?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도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봐야지 어디가 그나마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나오는 거야. 이걸 알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막 이론서로 공부하게 되면 너무 깊이 파고든단 말이에요. 아셨죠? 논점 위주의 공부, 논점 위주의 강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이제 이 작업장법은 결국 노동능력이 있고 없고 요보아동까지 모두 다 작업장에다 다 집어넣은 거죠. 이 작업장이라고 하는 곳에. 그죠? 그 다음 이제 길버트법에 오게 되면 작업장을 없애면서 원해구제 원칙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이 빈민법의 인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해구제 원칙, 실질적인 원해구제 원칙 하면 이제 길버트법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스피넨랜드법은 이제 가족상의 효시다라고 하는 거, 또는 최저생활보장, 최저임금제도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기억해야 하고, 공장법은 이제 아동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빈민법. 여기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개정빈민법에서요, 4가지 원칙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열등처우의 원칙은 너무 중요하고요. 열등처우의 원칙 또는 열등수급의 원칙. 이건 너무 중요하죠. 자, 이거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 이게 바로 지금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공공부주 제도에서. 그죠? 그 다음 이제 이거 아까 가치에서 뭐라고 했죠? 이거 무슨 가치? 열등처우의 원칙. 형평, 비례적 평등. 그죠? 우리 아까 평등에서 이거 비례적 평등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작업장을 재설립해요. 그래서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작업장 원칙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죠.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 이게 바로 균일처우의 원칙이죠. 근데 아까 구빈행정구조 전국적으로 수립한 것은 엘리베스 빈민법. 왜냐면 중앙의 추밀원, 지방의 치안판사, 교구의 빈민감독관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행정구조가 수립돼요. 근데 전국적으로 통일행정구조가 수립된 것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심사의 원칙까지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빈민법 부분 끝났고요. 우리가 민간활동 단계에서 중요한 건 봤죠? 뭐? COS, SHM. 바로 전문적 사회복 실천의 출발이라고 했었죠, 여기가. 그거는 뭐 실천론의 역사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인데, 이 사회보험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그리고 영국의 1911년 국민보험법. 그죠? 먼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어떻게 외우죠?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영토 통일하고 그리고 사제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순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재보상보험법, 즉 산재보험은 사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그 다음에 독일 조합주의 운영 방식입니다. 통합주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1911년 영국의 최초의 사회보험 국민보험법은 제1부가 국민건강보험, 제2부가 실업보험, 실업보험 전 세계 최초.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거기까지. 노사정 3자 부담 최초.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기억하죠? 자, 거기까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확립기로 오게 되면 이 확립기, 자, 이 시기 있잖아요. 요 시기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미국에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베버리지 선배님이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국의 사회보장법, 사회보험 두 개. 사회보험 두 개에 뭐가 들어가죠?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노령연금, 연방. 그 다음에 실업보험, 주정부. 그죠? 그 다음에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자, 이건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뉴딜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5대 사회야, 빈곤 질병 있고, 그 다음에 불나무. 기억나죠? 무지입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무지.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제도의 성공을 위한 3대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세 가지죠. 그 전제 조건 알아야 돼요. 뭐예요? 가족수당 들어가죠. 아동수당. 그 다음에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완전고용.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을 주제도로 봤죠. 사회보험을 강조했습니다. 베버리지 선배님은. 자, 그 정도 외우면서, 자, 그 6대 원칙에서 똑같이 걷고 똑같이 준다. 그리고 적절하게 준다. 그 다음에 분류한다. 6개 집단으로. 위험은 모두 포괄한다. 행정은 통일시킨다. 그죠? 그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이 베버리지 보고서 영향으로 이제 1948년에 국민보조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빈민법이 폐지가 되죠. 자,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위기기가 그러니까 지금 팽창기가 여기가 제 1의 길이죠. 그 다음에 위기기가 뭐예요? 제 2의 길이죠. 그죠? 자, 이 제1의 길을 주도한 건 삼인주의. 여기는 신자유주의. 그래서 얘에 대한 반으로 등장. 이게 정이라고 한다면 삼인주의가 정. 여기가 제2의 길이 반.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장점만 묶어서 합해버린 것이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와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서 법령 최신 개정 빈출조문 법령 개정 특강을 또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좀 그 강의를 좀 보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법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물론 뭐 제 이론서나 또는 핵심 요약 노트나 또는 적중 요약 노트에는 뭐 당연히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자,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서 반드시 이 법 관련해서는 거기서는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은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법들을 막 외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뭐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고 나름대로 해놓고 그걸 막 공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일단 시험에 나오는 법연도를 알아야 하는데, 법 제정연도. 그거 반드시 궁금하시죠? 어떤 거? 말끔하게 정리된 자료. 그거 보고 싶으면, 강의를 듣고 싶으면 반드시 모두의 자격증에 강의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밴드에도 공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밴드 또는 이제 저한테 직접 카톡으로 요구를 해도 제가 2페이지 정리된 것 또 보내드리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요거 한 가지만 좀 설명하고 가면은요. 자, 지금 이제 역사 첫 번째 지금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사회복지 전체 역사를 지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이건 뭐 어차피 법제론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역사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도입과 시행은 다릅니다. 도입은 법으로 제정된 걸 얘기하고 시행은 시행된 거예요. 말 그대로 실시된 거.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은 언제 도입됐어요? 언제요? 1997년. 그죠? 그리고 시행된 것은 2003년. 자, 또 하나.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거 언제죠?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거 언제예요? 1986년이죠. 자, 근데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8년입니다. 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도입된 거 언제예요? 1999년.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때 제정되죠. 근데 이게 시행된 거 2000년.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가 법으로 도입된 거 언제예요? 1997년. 자, 얘가 최초 시행된 거 언제예요? 1999년.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암기법들 적용해 가지고 뭐 5대 산의 연구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또는 모자 가정의 엄마가 팔고 사는데 한치에 답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미 공부가 돼 있는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죠? 70년 2가지, 83년 3가지, 92년 2가지, 97년 3가지, 그죠? 2000년 1가지, 2003년 2가지. 자,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옆구리를 꼭 찌르면 따다다다다다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자, 그 다음 이제 이론과 사상인데요. 자, 네 번째. 자, 이 정책 네 번째에서, 자, 이론. 자, 이 이론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은 뭐였죠? y는 fx라고 하는 함수 관계에서 이 y, 사회복지 제도가 어떤 원인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개 이론 나옵니다. 5개 이론. 뭐예요? 먼저 사회 양침론, 그 다음에 음모이론, 시민권론, 산업화론, 그리고 확산이론. 자,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거. 자, 시민권론에서는 평등주의적 시민권과 자본주의는 양립 가능합니까? 양립 가능하죠. 그거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헷갈릴 만한 것이 이건 이쪽은 뭐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우리 복지 국가 발전 이론. 자, 이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은 없었던 사회복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 자, 그리고 복지국가 발전 이론은 만들어진 사회복지 제도가 복지국가 시대 때 왜 이렇게 팽창돼 버렸냐, 발전해 버렸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5개 이론이 시험에 나와요. 5개 이론만 시험에 나와요. 5개만. 그랬죠? 뭐 별이 5개 이렇게 얘기하듯이 5개 이론만. 물론 이제 여기서 종속 이론이 한 줄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주로 이제 5개 이론만 나왔어요. 그 뭐 한 줄 나온 거 빼고 그냥. 알았죠? 5개 이론. 그러니까 결국은 10개죠, 합쳐서. 그래서 여기서 얘들이 그냥 한 문제로 나와요, 보통. 옛날에 이제 뭐 30문제 할 때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내기도 했었는데, 문제를 더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묶어서 그냥 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자, 여기 복지국가 발전 이론은 뭐예요? 자,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그게 뭐죠? 독점 자본주의 이론이죠. 독점 자본주의 이론은 둘로 나뉘죠. 국가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도구주의적 관점과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기억나죠?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익집단 이론. 즉 다원주의 이론이죠. 이익집단 이론. 이익집단 이론, 다원주의 이론의 변종 바로 조합주의 이론. 그리고 삼인주의 이론. 또 하나. 삼인주의 이론은 권력자원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국가론. 그죠? 국가중심 이론. 거기까지 이건 뭐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또 하나가 복지유형론이에요. 복지유형론. 자, 이 복지유형론은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유형을 구분짓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1순위는 누구?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과 유형론입니다. 자, 이거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과 유형론을 우리 이 모두의 자격증의 기본 이론 강의나 또는 핵심 요약 강의나 적중 요약 특강을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뭐 오프라인 뭐 대학이나 또는 이제 대학 특강 그리고 우리 다양한 특강으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튜브 강의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드리면 이런 거죠. 자, 이 탈상품화 그리고 이 계층화 이렇게 요걸 가지고 나눴지만 제가 파이널 적중 요약 강의에서도 이거 좀 추가를 시켰는데요. 그거 혹시 안 봤을까봐 지금 말씀드립니다. 파이널 적중 요약 특강에 8개 특강으로 그리고 800문제를 정리해서 제공했으니까 모두의 자격증이 와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강의도 들으시면서 정답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간간히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국가와 가족과 시장의 상대적 역할까지 좀 정리해야 돼요. 국가, 가족, 그리고 시장. 자, 우리가 탈상품화 계층화는 알잖아요. 그죠? 이게 삼인주의 복지효과, 그 다음에 조합주의, 즉 보수주의 복지효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또 뭐예요? 자유주의 복지효과.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삼인주의 복지효과는요. 뭐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제가 뭐 설명하지 않고 여기 삼인주의 국가 여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가족을 중심적인 역할로 하는 것은 보수주의 복지효과가 여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자,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효과에서 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러면 주변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주변적, 그 다음에 주변적, 그리고 주변적, 그리고 주변적. 자, 여기가 이제 주변적이고 그나마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험 누가 운영해요? 국가가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가 보조적입니다. 자, 여기 좀 추가시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탈가족화의 개념까지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법 룰렌스킬 르보, 3분법 티트머스, 그 다음에 4분 모형 조지와 일딩인데 이 조지와 일딩 바로 이념, 지금 사상 부분인데 자, 이론과 사상. 그죠? 여기 이제 사상 부분에서 이념 그리고 이제 사상. 자, 이념 그리고 또 이제 사상으로 연결되는데 이 이념은 조지 와일딩의 이제 4분 모형, 6분 모형 요겁니다. 자. 여기서 자, 극우 그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그리고 극좌. 자, 제가 이게 핵심 요약 강의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어려운 과목은 이건 반드시 강의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또는 이제 본인이 어려워하는 과목은 겸손하게 강의를 들어서 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셨죠? 이제 지금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강의를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듣게 되거나 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요. 이걸로만 그냥 해결하려고 해서 오히려 시험을 떨어뜨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 이거 반전파업주의, 그리고 소극적 집합주의, 폐변 사회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죠. 자, 요거에 이제 신우파, 그 다음에 수적 모형에서 중도 노선, 여기가 삼인주의,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에 오게 되죠.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시장에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가? 여기는 있다, 여기는 없다. 그죠? 자, 없어서 시장은 자본주의는 자기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결함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느냐? 얘는 일부, 그러니까 수정하자. 여기는 대폭 보완하자. 즉 극복하자. 자, 그러면 극복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여기 극복하자라고 하는데 극복하면 여기는 이제 극복의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좌파는 그죠? 여기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합니다. 근데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방법에서 여기는 사회개혁, 여기는 사회혁명 이렇게 크게 대별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사회 가치는 여기 둘이 같고 여기 둘이 같죠. 근데 얘가 더 그 사회 가치를 더 신봉하고 얘가 더 사회 가치를 더 신봉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 이제 페미니즘과 녹색주의까지 자, 페미니즘 복지국가에 대해서 양면적, 녹색주의,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거죠. 자, 제3의 길 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 사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제3의 길이에요. 제3의 길. 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만들기. 그리고 적극적 복지라고 했죠. 이들이 적극적 복지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 세 가지.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그리고 의식 전환.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사회투자국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근로연계복지와 관련되어 있고요. 얘는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주기보다 인적 자본,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자. 즉 불평등을 감수하는 것보다 뭘 하자? 사회적 배제 감소를 통해서 사회적 포섭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이건 공부를 하신 분들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세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이제 사회복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다음에 분석이죠. 그죠? 분석. 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그리고 특히 내용 분석이죠. 내용 분석. 길버트와 스펙트의 길버트와 이제 테렐이죠. 길버트와 테렐의 이제 자 내용 분석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복 정책의 형성 과정은 이게 자 문제 형성, 그 다음에 대안 형성, 아젠다 형성이죠. 문제 형성 다음에 아젠다 형성, 그 다음에 대안 형성,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얘한테 제일 잘 나오는 거 뭐예요? 정책 평가입니다. 정책 평가 문제를 맞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간에 나왔던 정책 평가 문제 싹 풀어버리면 끝이에요. 회차별로 그래서 풀면 안 되고 진도별로 풀면 어느 정도 어떻게 딱 이 틀이 딱 나와요. 어느 정도 공부 해야 하고 나왔던 논점들이 다 간파되기 때문에 그럼 자신감이 있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책 평가 부분 다시 점검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이죠. 이 형성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정책의 평가예요. 이건 뭐 너무 시험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알아요? 기출문제 보면 알아요. 그간에 나왔던. 그 다음 이제 정책 평가 다음에 또 뭐죠? 정책 결정 이론. 그죠? 정책 결정 이론은 이게 우리 시험에 총 9개 정도가 나왔었는데 과거에까지 다 합쳐보면 그런데 지금 6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 6개 자 뭔가를 결정한다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합리성을 구분해서 알아야죠. 자, 먼저 합리 모형 고도의 합리성이죠. 그 다음에 만족 모형 제한적 합리성. 그 다음에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무슨 합리성이에요? 정치적 합리성이죠. 여론의 반응을 보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얘와 얘를 묶어버린 거. 자,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을 묶어버린 거 뭐예요? 얘가 혼합. 묶었으니까 혼합 모형입니다. 혼합 모형은 혼합시켰어요. 묶었어요. 종합적 합리성이에요. 그 다음에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얘는 경제적 합리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뭐예요? 초합리성. 그죠? 예, 치읓 또 치읓. 그죠? 초합리성. 그 다음 마지막 쓰레기통 모양. 얘는 이제 합리성을 말하지 않죠. 그죠? 얘는 자, 이 정도 좀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인데 이 내용 분석은 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용 분석. 자,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 길버트와 테렐은 이제 정책의 분석을 그게 과정 분석과 그 다음에 산물 분석. 그 산물 분석이 바로 산출 분석인데 바로 그게 내용 분석이죠. 그 다음에 성과 분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 그 중에서 내용 분석, 정책 내용 자체를 분석하는 건데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선택차원 네 가지가 뭐예요? 급여, 자격, 급여, 종류,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재정 체계. 그죠? 이렇게. 자, 그 중에서 급여, 자격, 즉 사회적 할당, 누가 급여를 받는가? 자, 거기서 보편주의, 선별주의 먼저 봐야죠. 자, 여기 좀 지우면서 내용 분석에 보면 자, 이렇게 보편주의와 그 급여 자격은요, 선별주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급여 자격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보편주의는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뭐예요? 골라서 하겠다는 거죠. 보편주의가 제도적 복지죠. 선별주의가 자녀적 복지죠. 그죠? 그러면서 자, 이 이분법적인 구분 말고 이걸 이제 귀속적 욕구, 보상과 기여,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얘들은 누구한테 줘요? 집단한테 줘요. 얘들은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얘는 범주에 들어가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 지향적 할당 또는 집단 지향적 할당. 얘는 개인별 할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집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욕구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규범적 판단, 규범적 기준. 얘는 규범적 판단도 맞지만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이라고 해도 맞고요. 그죠? 그죠? 여기는 기술적, 여기는 경제적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긍정적 차별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죠. 보상과 기여에. 그죠?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여기 이제 급여 자격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현금이냐 현물이냐. 그리고 이제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인 증서. 그죠? 증서. 자, 공급자, 서비스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뭐죠? 현물. 현물.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선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뭐죠? 효용은 만족감인데 개인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것은 현금. 그죠? 그 다음에 현물급여. 얘는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거. 현물급여. 현물급여 둘로 나뉘죠. 재화와 서비스로. 자, 재화는 전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된 전이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서비스는 전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거기까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서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 회피하는 현상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회와 권력이 있고요. 자, 그것도 기회도 나온 적이 있고 권력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전달 체계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즉 정부냐 민간이냐.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근데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론에 설명을 했었죠. 지방분권화.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그 다음에 민간을 다시 영리냐 비영리냐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체계로 와야 하는데 재정체계는 자, 이 공공재원과 민간 재원으로 나뉩니다. 자, 이 공공재원이 세 가지로 나뉘죠. 조세, 얘가 일반 예산이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뭐예요? 사회보장성 조세죠. 얘도 목적세지만 목적세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지출이죠. 조세 지출. 민간 재원은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사용자 부담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복지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 기여 있고 비공식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용자 부담이 그나마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보면.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서만 딥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학교 강의하듯이 하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는 어디가 뭐 중요한지 선별이 안 되니까 더 어려운 거죠. 알았죠? 기출문제 중에 기출문제 계속해서 말씀해. 자, 여기서 이 조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고 이 직접세, 소득세, 그 다음에 부세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죠. 부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소비세가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소비세, 특, 부, 일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서 얘보다는 얘, 얘보다는 얘, 얘보다는 얘, 얘보다는 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누진적. 자, 아래쪽으로 올수록 역진적. 자,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진적. 즉, 위쪽으로 갈수록 저소득층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조세 지출은 가처분 소득을 높이게 되죠. 자,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요. 잊어먹었으면 다시. 그죠? 그 다음에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차이에서 자, 조세는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고 사회보험은 급여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앞으로 많이 받을 거니까 더 내. 이거죠. 자, 거기까지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기둥인데요. 이제 네 번째 기둥에 사회보장의 이해가 나와요. 근데 이 사회보장의 이해는 자, 네 번째 요거 사회보장의 이해는 바로 이 사회복지법제론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이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고요. 17호에서는 사회서비스법 해가지고 우리 그 법제론에 이제 아동복지법이나 입양특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버렸죠. 여기서도. 그죠? 여기 나왔는데 근데 이건 법제론과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먼저 사회보장의 이 체계와 관련해서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 차이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차이점 알아야죠. 비교하는 거 그거 알아야 하고. 그죠? 그게 일단 이제 사회보장 이해에서는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나누게 되는데 공공부조에서는 이제 빈곤의 개념이나 바로 이제 빈곤에 대한 걸 다루는 게 이제 공공부조 제도니까 그래서 이제 빈곤론 우리 전공 선택 과목에서 빈곤론으로 아마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정책론에서 일부 다루기는 하지만 근데 정책론에서 일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빈곤의 개념, 소득 불평등의 측정에서 사회적 배제, 구빈곤과 이제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법,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 빈곤선의 측정 방법들 있죠. 자, 그러면 라이덴은 어디에 들어가요? 라이덴 주관적 빈곤선, 그죠? 만약에 지금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게 뭐지? 그러면 다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빈곤율과 빈곤갭. 그죠? 근데 빈곤의 심도는 누구예요? 빈곤 갭. 그죠? 빈곤의 규모가 빈곤율이고 소득 불평등 측정에서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 자, 완전 평등선은 대각선이죠. 완전 불평등선은 수직선, 직각선. 자, 완전 평등선, 대각선일 때 진위계수는 0의 1이에요. 0이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수직선, 직각선일 때 로렌츠 곡선. 자, 그럴 때 진위계수 완전 불평등은 1이죠. 1.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커질수록 불평등. 그죠? 그 다음 이제 10분위, 5분위 분배율에서 10평 5불이라고 했죠. 10평의 사업범 자는데 5불.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이 커질수록 평등. 5분위 분배율이 커질수록 불평등. 그랬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제론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법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개정 특강이 빈출주문 법률 개정 특강이 모두의 자격증에 들어오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세요. 알았죠? 자료도 52페이지 정도가 정리가 돼서 50몇 페이지, 그러니까 50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에 이제 개정상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의를 또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이게 지금 녹화된 시점이 지금 18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2월에 지금 녹화하고 시험 직전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이후에 듣는 선생님들은 법과 관련된 것은 개정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 개정 내용은 어디서 정리할 수 있다? 모두의 자격증에서 정리할 수 있다. 아셨죠? 반드시 오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 다만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공적연금제도에서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 반드시 챙기시고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확정급여, 확정 기여연금까지도 우리 시험에 이제 좀 더 넓혀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우리 건강보험에서는 진료비 지불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취하고 있고 포괄 수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거죠. 상대가치 수가제 물론 우리한테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이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를 우선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이제 법제론에서 또 일부 설명하고 법제 특강에서 일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법률 특강 5강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법률 특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론 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